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네, 김호중 뉴욕타임스 시즌2. 네, 오늘은 고성방가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이후에 예. 저작거리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라 네. 저작거리의 인지도. 과거에는 이제 방송에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죠. 예. 아무도 기억을 못해. 그걸 혹시 피부로 느끼지 않으십니까? 답변할 가치가 없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인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네. 우리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 박사님과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상품 소개를 하고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맛과 영양의 종결. 명품 피자. 처음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네. 의리의 피자입니다. 주식회사 라비냐의 이 차장님께서 고급 와인을 아주 라비냐에서 고급스럽게 주신 거 아니고 예. 라비냐에 다니시는 이 차장님.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고성국 박사님 집필하신 책이 고성국의 두 권이나 소개되네요. 정치인. 자, 그리고 이거 만화책입니다. 네. 10대들을 위한 만화. 예, 10대를 위한 재미난 정치 만화. 자, 그리고 현대 사진작가 10사람이 상상한 지구 상상전이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8월 10일까지 펼쳐집니다. 그 초대권을 환경재단에서 협찬합니다. 뉴욕타임스를 늘 시청하신다는 김모 씨께서 부친이 안성 축산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명품 표고버섯 콩순이와 버섯돌이를 보내오셨습니다. 자, 대전 중구의 여성 헤어 액세서리 전문점 노랑누리에서 예쁜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한겨레 21, 시내 21, ESC 편집장을 지낸 고경태 기자가 어린이 글 잘 쓰기 프로젝트 글쓰기 홈스쿨을 펴냈습니다. 한겨레 출판이 협찬합니다. 2010년의 키워드가 정의였다면 2011년의 화두는 분노다. 예, 93살의 프랑스 레지스탕스 노투사 스테바네스의 쩌렁쩌렁한 외침이 담긴 책 분노하라 돌베개 출판사에서 협찬합니다. 자, 뜨거운 가슴으로 불의에 저항한 청춘의 역사 각하와 전재산 29만 원인 그분이 꼭 보셔야 할 책 내 청춘의 감옥. 예, 출판사 상상너머에서 협찬합니다. 우리 시대 노래꾼 우리나라가 추억의 노래들을 한데 모은 그 시절 그 노래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7월 1일부터 3일까지 동대입구역 웰컴 시어터에서 열리는 우리나라 콘서트 초대권을 숨 엔터테인먼트에서 협찬합니다. 참, 그리고 이 샤워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방송하고 나서 한 개 팔렸잖아요. 한 개? 네. 샤워를 좀 하세요. 왜 샤워를 하네? 한 달 만에 협찬이 이렇게 2배 이상 확 뛴 비결이 뭐예요? M 실장님 덕분에 네. 모든 것을. 아니, 박사님, 한나라당 이제 본격적으로 7월 4일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될 것 같으십니까? 현재 스코어 언론에서는 이제 홍준표가 가장 유리하다. 근데 그렇게 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언제 방송되는 거예요? 7월 4일 전입니까? 전입니까? 전이죠. 네. 후려하지. 우리 또 예측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요 책,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맞춰야 되겠네요. 네. 원희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원희룡이 될 것 같다. 진짜요? 오, 이 언론의 예상과 틀립니다. 왜 원희룡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1년 8개월이 남았어요. 예. 네. 역시 이제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죠. 예. 그리고 집권 세력, 주류 세력의 영향력이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 네. 때는 이재호와 이상득이 서로 네. 갈라져서 네. 싸우는 바람에 황우여가 어부지리를 한 게 있어요. 네. 이번에는 둘이서 싸울 만큼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하나로 모아서 범주류가 원희룡을 지금 밀고 있죠. 그렇죠. 원희룡 의원이 사실은 오랫동안 소위 소장파로 남경필 의원과 함께 네. 독자 노선을 오랫동안 걸었죠. 그러다가 남원정 해가지고. 예. 오랫동안 걷다가 얼마 전부터 사무총장 되는 그 시점부터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클 수 없겠구나 이런 자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이 쪽에 올라탔죠. 네, 저는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긴 하는데 원희룡 의원의 색깔로 봐서는. 근데 일단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범주류의 지지를 받고 있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출신 자체가 소장 개혁파이기 때문에 네. 소장 개혁파 쪽에서는 당장 남경필과 경쟁이니까 다소 경계하지만 1인 2표이기 때문에 특별히 원희룡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소장 개혁파 입장에서. 또 하나 이 원희룡 의원이 또 야심이 뭐냐면
그 소위 이제 소장파들끼리 의원 시절 17대 뭉쳐있을 때 오세훈 의원은 정말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주옥도 아니었다. 네. 아니었는데 나와가지고 서울시장 2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때 스트레스 커요. 그 정계 은퇴를 하고 상태였던 오세훈을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해야 된다고 충대를 맺던 사람이 원희룡이죠. 네. 그래서 서울시장 오세훈 선거 캠프의 본부장을 맡았죠. 네. 예, 뭐 하여튼 그런 인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싫어요 지금은. 중요한 거는 네. 이 박근혜와 친박계 선택이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와 친박계 입장에서는 1인 2표 중에 유승민한테 한 표를 주겠죠. 그럼 네. 나머지 한 표를 어느 쪽에 모아주느냐가 이제 싸움인데, 박근혜와 친박계는, 거부감이 가장 덜한 후보를 선택할 거예요. 박근혜의 지금의 스탠스는 이명박과 손잡고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표면적으로는. 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작년 8월 21일부터 오늘까지는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이 이명박과 손잡고 가는데 역할을 해줄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친이로부터도 거부감이 좀 덜하고 친박으로부터도 거부감이 좀 덜한 사람이면 좋다. 무난한 거죠. 네. 무난하고 네. 또 양쪽에서 좀 고중 조정도 하고 뭐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 입장에서 볼 때는 무난하게 여권 전체가 분열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이면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여권에서는 통합적 리더십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그 기준에서 볼 때 누가 제일 그래도 무난하냐? 그러면 뾰족뾰족한 사람은 아니겠죠. 제일 뾰족뾰족한 사람이 홍준표고 남경필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친박이 한편은 유승민 주고 한편은 홍준표 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고, 예. 범친이계가 원희룡을 지지한다는 것만 지금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친박의 선택이 과연 홍준표한테로 갈 거냐, 원희룡한테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 원희룡한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원희룡이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약속을 받았으니까 내년 총선 카드를 던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총수 말씀하신 대로 원희룡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게 뭐 어떤 계산과 의도 끝에 했는지는 몰라도 일단 선언을 한 이상 이게 이제 사실이잖아요.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선언이 몰고 오는 파장이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당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2004년 얘기하고 96년 얘기를 하거든요. 2004년은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그 한나라당의 대표로 최병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이 최병렬 대표를 비롯해서 27명의 중진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쭉 합니다. 네. 그 당시 이 영남 지역에 기반을 갖고 있었던 아주 이 꼴통 보수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이때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이 사례로 들어서 많이 얘기해요. 한나라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96년 선거는 뭐냐면 최초로 여론조사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참신한 후보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 42%를 물갈이를 해버려요. 새로운 피 수혈 그때 그러면서 그때 새로운 피로 수혈된 사람이 네. 지금은 헌피가 돼 있습니다만은 이재호, 김문수, 홍준표 예.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다 수혈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의 불출마 선언을 보고 2004년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뭐냐면 한나라당에 4선 이상, 3선 이상 되는 사람들 좀 알아서든 좀 물러나라 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96년을 상기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쨌든 새 인물 영입해서 40% 이상은 물갈이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의 불출마 선언이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이 흐름은. 그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봐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한 거겠죠, 물론. 뭐 그런지 안 그런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원희룡 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배수지를 친 거죠. 그렇죠. 이 정도 시점에 대표 정도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원오브댐으로 크지 못한다. 근데 뭐 그래 봐야 바지 대표 아닙니까?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죠. 대표가 된다면. 대표 되고 나서 어떻게 할지에 따라 달려있죠. 모르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야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게 제일
상당히 까다로울 거라고 좀 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홍준표 의원의 그 개인 성향도 물론 있지만 낱말을 안 듣는다는 거. 이 홍준표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속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요번에 대표를 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소위 이쪽도 안 봐도 저쪽도 안 봐주고 굉장히 세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사실은 이 사람 이권에도 관심이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개파도 없어. 실제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양반들 한나라당이 진짜로 변했나? 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가장 적합한 인사라는 뭐 그런 점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여당은 꼭 지금 상황이 아니라 역대를 보면 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국민한테 선택받으려면 뭔가 쇄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쇄신과 변화를 여당에서 하면 이게 대통령하고 대립하는 모양이 갖춰질 가능성이 많죠. 지금 당장도 당권 주자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차별화를 너무 세게 하다 보면은 여권이 분열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러면 한 표라도 어쨌든 투표장에 갈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덜 가게 되죠. 네. 아니 지금 아무리 대통령 인기가 떨어져도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얘기하는 사람은 몇 명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몇 명이요? 몇 명 있어요. 그 사람들은 투표장에 안 가잖아요. 네. 가면은 어쨌든 여당 찍을 건데 네. 안 가버리잖아요. 박근혜 대표 지금 30% 중반대 지지율인데 가장 지지율이 떨어졌던 때가 작년에 세종시 싸움할 때입니다. 그때가 26%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대통령하고 제일 격렬하게 싸울 때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권표가 분열되거든요. 그러면 홍준표가 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하고도 차별화 화끈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 나가면 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지가 먼저 막 공격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 타격 자체가 타겟이 좀 희미해지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반면에 이게 여권 내에 분열로 이루어지면 여권표 결집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양측면이 같이 있어요. 홍준표가 대표가 됐을 경우에 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대야 관계에 있어서 홍준표 의원이 대표가 됐을 경우에 도리어 여야 관계가 좀 순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 양반이 원내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2008년에. 그렇죠. 그 당시 뭐 미디어법 통과 문제를 놓고 뭐 야당하고 으르렁 됐지만 결국에는 막 말은 뻥카는 많이 쳤어요. 하지만 강행 처리는 안 했어요. 강행 처리는 다 안상수가 다 했지. 그러니까 이 홍준표 그분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다시 아니 그분이 희소식이야. 그 양반이 대선 후보로 나온대. 근데 박사님 제가 전망하기로는 이 안상수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언한 것은 이거는 대선용이라기보다는 내년 총선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저는 진짜 대선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세요? 진짜? 저는 그분의 정치세계는 아니 그분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요? 왜 그렇습니까? 대표를 했는데. 총선에 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총선에선 낙선을 지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대선이라고 해야죠. 자, 한 가지 더 질문이 나왔어요. 전대에서 유승민도 나왔다 이거죠. 유승민. 친박의 브레인이라고 불리는. 그 양반이 당선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로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제가 유승민한테 어제 물어봤거든요. 목표가 대표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냥 3등 그렇죠. 정도가 아마 현실적인 목표일 그리고 거예요. 대표가 돼도 곤란하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표가 박근혜가 정면에 나서 버리니까. 박근혜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3등 정도 할 건데 이게 조금 다른 점은 어떤 거냐면요. 이 사람은 친박계 의원 중에서는 이데올로그입니다. 굉장히 논리가 탄탄한 사람이고 자타가 실력을 인정해요. 말이 돼요. 문장이. 진보 진영에서도 유승민을 상대로 해서 뭐 논쟁하려고 그러면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몇 안 될 겁니다. 정봉주 전 의원 하나 있고요. 이분은 논리가 안 되면 다 웃겨버리기 때문에. 유시민 대표도 인정하는 유승민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KDI에서도 아주 뛰어난 엘리트였고요. 아버지가 유소 전 의원인데 지역 대구에서는 굉장히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데올로그로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딱 앉아 있으면 사실 뭐 이게 웬만해서는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말 잘못해서는 바로 깨지죠. 그러니까 그 긴장을 주는 데는 굉장히 적격일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가 대표를 할 때 비서실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의 신뢰는 매우 두터운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이 지도부가 누가 대표가 됐건 유승민이 그 지도부의 일원으로 앉아 있으면 그 박근혜 전 대표의 이 당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은 대폭 커지는 거죠. 네. 그 점에서 굉장히 이 좋은 카드를 박 대표가 지금 꺼냈다. 우리 방송에 출연한 지지난주에 네. 권영세 의원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퍼센티지로 지도부 입성 가능할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방송에 나왔는데 7명 중에 예. 나경원 의원은 이미 확정돼 있어요. 여성 몫으로. 6등이건 7등이건 여성이기 때문에 확정. 그럼 나머지 4명인데 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그럼 나머지 한 자리를 가지고 네. 남경필, 권영세, 박진희 싸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도 이 세 사람 중에서는 조직적인 지지는 남경필이 앞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신파, 개혁파. 사선을 했으니까. 들이 한 30-40명이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남경필이 제일 그러면 앞서 있다. 그분이 세 명 낙선한 중에서. 후에 저희가 위로 방송을 한번 더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친박계 후보가 한 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영세는 상대적으로 좀 친박 범박계라고 분류되거든요. 범박. 네. 예. 그래서 한 표를 권영세한테 몰아줘야 되지 않냐.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만약에 친박계가 조직적으로 권영세를 밀겠다고 하면 네. 그러면 권영세가 남경필을 제치고 5등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알겠습니다. 준비된 질문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오세훈은 왜 그러는 겁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렇죠. 저는 그건 뭐 아니고. 치밀한 어떤 대선 전략 이거는 아니라고. 우리 김어준 총수는 자꾸 이게 뭔가 좀 전략적인 선택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야.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자, 그 전에 살려서. 그러면은 주민투표 전망 어떻게 박사님 보십니까? 안 되겠죠, 뭐. 아니, 안 어떻게 되는 걸 모를 리가 없지. 30%가 넘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투표율 33.3을 채우지 못할 겁니다. 절대 못하죠. 그러면 아예 그냥 봉인된 상태에서 폐기되는. 그렇죠. 그걸 안다 이거지.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이 그것을 책임지고 사퇴하는 수순을 밟으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퇴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사퇴할 거라고 봅니다. 질 걸 알아. 아니, 그럼 왜 하는 거예요, 대체? 사퇴를 안 한다면은. 해보는 거죠. 그냥, 네, 해보는 거죠. 그냥. 저는 오세훈 시장을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삼양동 판잣집에서 고학을 해서 대학까지 가고 거기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뭐 사법고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뭐 공짜로 주어진 거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전하고 쟁취하고 도전하고 쟁취하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뭐 평가해 줄 만한 인생이죠. 그렇다면 그래서 공짜밥 주는 걸 싫어하는 겁니까? 아까 뭐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조금 웃기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뭘 만들려고 하는 의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논쟁을 해서 완전히 자기 말에 동의하게 만들거나 하여튼 굴복시켜야 직성이 풀려요. 이게 클리어하게 딱 정리가 안 되면 못 견뎌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게 꼭 나쁜 성격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자기가 이것저것 벌려왔잖아요. 예. 무슨 세빛둥둥도 하고 뭐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세빛둥둥. 했는데 어느 날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야. 하룻밤 딱 자고 나니까 그렇죠. 자기는 죽을 뻔하다 살았는데 보니까 시의회는 완전히 민주당이 다 장악해갖고 이제 시의회 나가면은 38분 동안 훈계 듣고 뭐 답변하려고 그러면 됐다 그러고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깜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는 대권 주자인데 자기 국회의원도 했고 우리 시의원들이 말이야 이렇게. 대권 주자인데 이름도 모르는 시의원이 앉아서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 수모죠 말하자면 수모를 견디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어요 초기에는 응? 그래가지고 뭐 양화대교 그런 공사도 좀 늦춘다 그러고 뭐 했는데 근데 번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질질질질 끌려서 4년간 시장을 하라 그러면 죽어도 못하겠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정면 돌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주민투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게 승부가 만약에 33.3의 투표율이 기록이 안 돼서 하면 지잖아요. 그 순간 아주 창피하게 지는 건데. 그걸 지는 거라고. 지는 거죠, 그러면. 지는 건데. 100% 지는데. 지면, 그러면 이 사람이 던지고 정치권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네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건 정통의 이제 시선이고요. 정통. 야매 시선을 볼 때는 이겁니다. 손해나는 짓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계산해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계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 너무나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지는 게임을 왜 하느냐? 어떤 보수적인 어떤 이념과 가치와 그걸 홀로 지키면서 순교자적인. 그렇지. 홀로 지키면서 외롭게 싸우다가 패배, 비장하게 쓰러져. 그런 다음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책임을 지고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 막지 못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저는 그렇죠. 그런 비장한 멘트를 때리고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땡큐죠. 이 사람은 책임지고 저는 그러면 물러나라고 하겠습니다. 이 코스가 한번 성공했던 코스예요. 지난 17대 의원 때 던지고 나와가지고 서울시장 된 이 성공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이 코스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더더욱이 이 민주당 의회가 시의회를 장악한 것은 이 사람한테 도움이에요. 그 시나리오가 이제 멋있게 보이려면 비장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비장미가. 황 의원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비장미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네? 자기는 모두에게 이 전파를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 한나라당은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자기는 모르는 게 아닌 게 이거 했다가 다음 총선에 다 죽는데. 근데 그러니까 네. 황 의원한테 도와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하는 거는 비장미가 없는데 또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랬는데 정몽준이 또 도와주게 또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고. 그 사람은 눈치가 없잖아. 아니, 오세훈은 비장미를 연출하고 싶어 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안 도와줘. 그러니까 정몽준하고 가까운 사람은 저 김은국 뭐 이런 사람이라서. 아니 근데 두 분 말씀을 좀 플러스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 김원준 총수 분석에 예. 아주 동의를 하는데. 네, 갑자기 바꾸셨어. 왜냐면 굉장히 현실적이다. 정통에서 야매로. 굉장히 현실적이다. 오세훈 시장이 성질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계산하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지더라도 안 돌아갈 거라고 좀 봐요. 지더라도 돌아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장 계속 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시장을 그만두려고 하지 않는 한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자기 계산에 안 맞아, 이게. 왜냐면 그 이후로 내내 욕먹으면서 나머지 시간을 다 보내야 되는데, 그걸. 그래갖고 나머지 3년 동안 내내 욕먹으면 그때 비장미가 좀 생길지 몰라요. 왜냐면은, 박근혜 대항마가 없다라고 계산에 섰다고 봐요, 저는. 대항마가 없고, 꼭 당선이 안 되더라도, 꼭 대선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대선 후보급으로 이 기회에 확실히 올라서서 다음 대선에 내가 1등 주자로 치고 나가는 계산이 뽑혔어요, 지금. 저 조금 고점은 좀 다른데 예. 저는 그러니까 2012년 말고 2012년은 박근혜가 후보된다고 보고 2017년은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이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게 홍준표건 원희룡이건 대표가 돼서 뭐 총선에서 뭐 130석 이상을 해서 1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해갖고서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대표가 됐다. 대표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되게 이 선두주자가 돼서 17년 이 대선까지 가게 돼 있어요. 총선 대선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컨대 박근혜를 위한 무슨 경선 지킴이 예전에 노무현을 위해서 정동영이 뛰었듯이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롤이. 제가 보기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게 8월 중으로 일단 25일 전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대선은 내년이에요, 내년. 그러면 대표도 7월 이미 결정됐고, 그렇죠. 그러면 기본 구도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남은 건 총선인데 이 양반은 총선에 뛸 필요가 없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기본적으로 자기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아니 만약에 던지면 그럼 이제 8월에 지면은 9월이나 이렇게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9월이나 10월에 던지는 거죠. 던지고 나면 아마 10월을 넘겨서 던질지도 모르죠. 왜냐하면은 10월 전에 던지면 뭐 10월 달에 재보궐선거 하자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이제 좀 넘겨서 던진다 칩시다. 그럼 이제 이런 딜레마가 생겨요. 내년 총선은 정말 총력전을 해야 될 건데, 한나라당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경쟁력 있는 사람 다 차출해서 공천해야 될 건데. 오세훈들은 총선 하려고. 피할 수도 없어. 예, 또 그 피하는 것도 피할 이제 수도 우습고. 없어요. 이렇게, 아니죠. 이번에 80만 표를 모아다 준 이 손발이 된 아마도 동원된 보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씨 한동안은 조용히 있어요. 한동안은 조용히 있고,
변호사로 돌아가는. 뭐 그러네. 틀림없이 뭐, 그 일반인으로 정계 은퇴 돌아간다든지 뭐 비슷한 레토릭을. 그러니까 한나라로 돌아가는 게 아니는 거죠. 자기는 완전히 여기서 털고 관심 없이 좀 떠납니다. 지사적인 면모를 보여줘요. 그러면 들끓는 거예요. 이 보수단체가. 더운데. 그럴 리 없죠. 아니, 그건 야매라는 점을 좀. 자꾸 꼭 그만둔다! 아니, 자꾸 문재인 얘기하니까 지사적인 거 자꾸 얘기하는데, 네. 정치는 어쨌든 정치판에서 놀아야 돼요. 네. 문재인도 정치하려면 빨리 들어와야 돼요. 제스처라는 거죠, 제스처. 모든 게. 정치판 떠나지 않죠. 모든 게 제스처인데, 그러면 안 된다 하며 끌어내는 사람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죠. 준비가 돼 있죠. 준비되어 있죠.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세팅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길이 진정한 야매의 길이고. 이쪽은 다 야매로 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야매 사고방식은 이런 거거든요. 자, 체인지. 자, 딴 주제로.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그 KBS 수신료 문제 때문에 갈팡질팡했단 말이죠. 김진표 원내대표의 참 알 수 없는 행보. 뭘 몰랐던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렇잖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그 성장주의자.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민주당하고 별로 틀이 맞지 않아. 성장주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사실은 KBS 이 수신료는 그 종편이야, 종편. 김진표의 논리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저쪽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은 한나라당이 밀고 가서 강행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시간을 벌기 위한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했다. 제가 어제 김진표랑 인터뷰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서 기획재정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경제관료잖아요. 그래서 보면 되게 보수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 스스로는 자기는 굉장히 개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금융실명제 전두환 때 하려고 했던 1차 금융실명제 때도 팀 작업을 했고 김영삼 때는 3명의 팀원 중에 1명으로 사표 써놓고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동산 실명제라든지 1년에 이 조세개혁과 관련돼서는 자기가 거의 입안했고, 했다. 그래서 자기는 기본적으로 관료지만 개혁적이다. 이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개혁성을 인정받아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책수석으로 발탁했던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개혁성은 의심하지 말아달라. 나 관료 출신이지만 나 개혁적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걸 전제로, 이걸 이제 그 사람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그걸 전제로 해서 이번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의 고민은요, 핵심이 뭐냐면, 손학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손학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수권 야당의 대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원내대표인 자기한테 맡겨진 첫 번째 미션이 바로 그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웬만하면은 이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뭐 단상을 점거하거나 뭐 이런 방식보다는 다소 양보하는 것 같아도 어쨌든 국민 다수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큼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통하면은 좋고 만약에 그것까지도 안 받아들여서 한나라당이 강행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도 한나라당이 밀어붙였다라고 하면 명분도 찾고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기본 전략이 이거 같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자기가 이 손학규와의 파트너십에서 자기가 해줘야 될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스템 내에서 노는 사람이라. 그렇죠. 그런데 손학규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서 받쳐준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힘이죠. 제가 보기에. 그런데 정세균 개 아니었어요? 정세균 개였죠. 근데 정세균 개. 잘 해야 된다, 너무 잔인하시네. 정세균 개였는데. 너무 잔인하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어디 가서 설교를 하실 때, 목사셨는데, 개종한 사람들을 개종자들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정세균 개였는데 이 분당을 재보궐선거 때는
거의 거기 상조하다시피 하면서 예. 손학규 계로 손학규계로 확실하게 개 정하셨고요. 개 정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원내대표 선거 때 강봉균이 손학규계로 이렇게 활동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의 눈에도 정세균계의 네. 김진표와 손학규계의 강봉균의 싸움인데 대표가 손학규니까 네. 강봉균이 유리할 거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같은 동물협회. 그 사이에 개종이 받아들여져서 주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손학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 이런 야. 자세가 확실하게 딱 준비되어 있는 예. 아주 보기 드문 원내대표예요. 관료적 발상이었군요. 아니, 어떤 뭐 그냥 특별한 라이- 흉계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크게 되냐면은 사실은 그 1,000원 인상인데 네. 우리 1,000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액수를 따지면 2,000억이 넘어요. 근데 왜 2,000억을 하느냐? 조중동이 나왔는데 광고 시장이 너무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KBS 수신료 올려서 네. 그 KBS 광고를 털어내면 조중동이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중동의 그 구도에 왜 민주당이 찬성해 주느냐? 라는 게 지금 반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때는 시스템이고 나발이고 합의고 뭐고 처음부터 들이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양반이 그런 게 부족한 거죠. 나이스한 거지, 좋게 말하면. 이 네. 사람 제가 김진표를 대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이 사람이라면 조중동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 양반이 그 김진표 대표가 나이스가 아니다. 나이브하다. 경북고등학교 출신인데 그 동기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예. 그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하라고. 근데 그래.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 한나라당에서 펼치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김진표 교육부 총리 때 등록금이 엄청나게 뛰어올랐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반값 등록금 얘기하는 제가 거. 그 얘기 물어봤더니 예.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던데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립대를 지원해야지 국립대를 지원할 필요 없다. 네. 이런 얘기를 당시 교육부총리 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립대를 지원하다 보면 네. 결과적으로 국립대하고 이 등록금 수준이 비슷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립대가 인상이 더 될 수도 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네. 그게 뭐가 이상하냐. 네. 국립과 사립의 구별만 있을 뿐이지 90% 이상은 다 공공교육하고 있는 건데 이 초점은 사립대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다. 사립대 등록금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자기가 강조를 하면서 한참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러면 국립대는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 것 아니냐 뭐 등등 했을 때 국립대도 뭐 등록금이 사립대와 같은 수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만 따가지고 예.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다. 네. 그래서 일일이 다 항의 전화해서 다 교정 받았다. 네. 근데 이렇게 설명하래요? 원희룡 유력 그 대표로의 유력한 한나라당 그 의원은 그 김진표 때 잔뜩 올랐다. 네. 근데 그건 객관적으로 결과적으로 김진표가 수치가, 예. 그 교육부총리를 할 때 대학 등록금이 2배 가까이 인상이 됐어요. 그 팩트는 또 맞아요. 네. 마무리로 좀 먼 얘기 해볼까요? 먼 얘기. 혹시 문재인 대망론에 혹시 뭔가 추가할 이야기나 변화 내용이나 그래요. 제가 2년 동안 밀고 있는 왜 안 나오나 했네. 5분 동안 또 네, 새로운 또 시각이나 변화 빨리 선언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려면 빨리 선언해라. 하면 빨리 해야 된다. 네.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얘기해라. 네. 굉장히 혼란스럽다. 네. 이게 혼란이 계속되니까 김진표 얘기 나와요. 예. 김진표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뒤에 플랜 숨어만 메이커의 있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얘기가 시작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빨리 결단을 저는 해야 그런 된다. 얘기는 참 고마운 얘기라고 봐요. 노무현 뒤에 20만 있던 사람 이런 공격은 들으면 기분이 승질이 나가서 나와. 그렇지. 이게 지금 이게 승질이 나서. 저 욕해서 끌어내는 이런 전략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손학규 쪽에다 제가 좀 세게 엊그저께 뭐 이렇게 방송에다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박근혜와 이명박이 손잡고 웃으면서 사진 찍지 않냐. 예. 그러니까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냐. 네. 손학규와 문재인이 손잡고 웃으면서 돌아다니면 또는 손학규와 문재인과 김두관이 네. 유시민이 예.
손잡고 웃으면서 돌아다니면 뭐 가운데 누가 쓰냐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하겠지만 돌아다니면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예. 돌아다니면 표가 오른다. 표가 오르는데 왜 욕부터 하냐? 이렇게 한가하지 않다. 문재인이 아니라 뭐 문재인 뭐래도 끌고 들어와서 표를 같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시점이 그렇다. 그럴 정도의 배짱과 그럴 정도의 비전과 결단력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지지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꼴인 거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날 거라고 봐요, 저는. 우리 고 박사님이 책을 내시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문재인의 운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 그래서 너무 좀 시기를 좀 잘못했겠다. 그 뭐 운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고 박사님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시죠. 그러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매출에? 아니면 재단 하나 만드세요, 재단. 고성국 재단 만들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선언하십시오. 통합에 힘쓰겠다. 불쏘시개 해야 되겠다. 통합에 밀어야 되겠습니다. 해봐, 이거.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대통합의 미라지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보 통합 잘 될 것 같습니까? 결론만. 결론이요.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 안 죽으려고 하니까. 저는 되면 될수록 유시민 대표의 설대는 점점 줄어든다. 줄어들죠. 권영길의 불출마 선언이 그 원희룡의 불출마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게 불출마하면 다 뜨는군요. 예, 뜨죠. 저도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습니다. 저는 대선 출마를 조만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너를 불출마 선언해. 대선 출마 선언할 테니까. 그러면은 이것으로 대선 출마 전에 마지막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꾸십시오. 피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음이온 건강 샤워기 스킨 케어스. 첫째, 피부 위생을 최우선으로 대한 아토피협회 회원사로 아토피협회 추천 제품. 둘째, 깨끗한 물. NSF 인증 24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ROHS 검사 필터. 물살이 세집니다. 물이 절약됩니다. 물이 들어집니다. 물이 건강해집니다. 꼭 필요한 선택 스킨 케어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자, 오늘 저희가 전직 의원의 시선으로 다룰 문제는 이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그렇죠. 예. 네, 검찰과 경찰이 왜 이렇게 싸우느냐. 예. 이 논란을 그냥 뭐랄까요, 드라이한 팩트 보도만 하지 해설을 안 해줘요. 해설을. 무슨 의미인지. 우선 경찰이 원했던 것은 수사권이죠. 지금 현재는 검찰이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수사와 네. 기소. 다른 나라들은 다 분리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경찰은 완벽하게 당했고 검찰이 예전보다 더 많은 걸 얻어왔어요. 결론으로는. 왜 그런지 이제 지금부터 의원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왜 이제 이 주제를 저한테 물어보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이든 현직 국회의원이든 검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검찰 조사를 많이 안 받아봐서. 근데 저는 BBK 갖고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씩 실제입니다. 강도 높은 수사를 약 한 5일에서 6일을 받았어요. 그때 검찰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실화예요, 실화. 제가 그런 농담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검찰에 대해서 잘합니다. 그 검찰에서 저를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제가 검찰의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저는 검찰을 존경하고 한편으로 또 두려워합니다. 그 BBK 사건이 완전 종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면 뭐 사정없이 이제 떨어뜨려야죠. 그럼 하실래요? 그럼 제가 일단 기본 정보를 드리자면 원래 형사소송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사법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이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모든 수사로 바뀌었어요. 이게 일단 다 나빠진 거죠. 그냥 수사에서 모든 수사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간 게 뭐냐면 두 번째가 이게 경찰이 원하는 건데 수사 개시 권한을 가진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경찰이 전혀 이득이 아닌 것이 원래 수사 개시는 경찰이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얻은 게 아니에요. 원래 하던 거지. 근데 경찰이 이걸 또 하나 가져갔다고 검찰 입장에서 주장하면서 추가를 더 넣죠. 예. 뭘 넣냐면은 조항이 더 늘어났어요. 이제 수사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검사가 지휘를 하면 예. 즉각 지휘를 받아야 돼요. 중지시키거나 혹은 계속 진행시키거나. 그렇죠. 예전에는 경찰이 다 수사를 대충 수사를 한 다음에 네. 넘겼는데 검찰 송치한다고 소리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더 나빠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즉시 서류를 보내라. 조사했던 모든 서류를.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가져왔어요. 예, 우리 김어준 총수님의 말씀이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이해 안 가게만 해봐라, 이제. 더 이해 잘 가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사개추위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16개월의 활동을 끝내고 이제 중지됐어요. 근데 이제 사개추위의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이 이제 두 축이 있는데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사안은 뭐냐면 일단 대검 중수부의 해체입니다. 저희가 중수부에 대해서 한번 장황히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네. 대검 중수부는 무한 권력이기 때문에 대검 중수부를 해체하고 검사들은 지금 수사를 받을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을 조사할 수 있는 특수청을 신설하자. 이 두 번째 아니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공수처라고 했죠. 그렇죠. 네. 공수처. 고위공직자 뭐 수사처 공직자 뭐 수사처 해갖고 공수처라고도 했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해갖고 고비처라고도 했고 그래서 특수청을 신설하자. 여기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가 지금 우리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립 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중수부 폐지는 흐지부지 됐고 우리가 예견했듯이 특수청 신설은 말도 없이 사라졌고 세 번째 유일하게 남은 게 검경 수사권 분립인데 이건 전체 검찰 개혁안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 독점권이죠. 혼자 수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수사가 끝난 다음에 기소도 자기만 할 수 있습니다. 기소 독점권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수사를 다 하고 기소를 안 해도 됩니다. 기소 편의주의. 이건 말이 이런 주의처럼 보이지만 기소를 네 맘대로 해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그러니까 다 조사하고 자기들이 봐줄 수사는 기소유예나 이런 걸 하고 기소를 안 해버립니다. 국가가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수사권을 분립을 하면 경찰도 수사를 할 수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수사를 경찰의 시각에서 달리 보게 되면 상호 견제가 가능하면서 수사 독점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인권적 보호를 국민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권을 분립을 하자. 그러니까 경찰이 다 양보해갖고 그럼 수사권 분립이 검찰이 반대를 하니 그러면 수사 개시권이라도 줘라. 수사를 우리가 개시하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양보하고 그러다가 요 마지막 절충안 전에 무슨 절충안이 있었냐면 1항이 경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 2항이 검찰이 수사 지휘를 받는다. 이게 최종 조정안이었습니다. 근데 검찰이 반발해갖고 어떻게 됐냐면 1항과 2항이 뒤집혔어요. 1항에 모든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했고 지휘권을 위로 올렸고 그리고 모든이 들어갔죠. 모든이 들어갔어요. 모든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느 육법전서 어딜 봐도 모든이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외 조항이 늘 있어요. 법에는. 그래서 영어로 There is no rule for exception. 예외 없는 법률은 없다. 이게 왜냐 영어과반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니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법은 없기 때문에 이것에 예외 조항을 둬서 혹시 이 법으로부터 피해받을 수 있는 인권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수사를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을 절대적으로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더 강화된 검찰의 그렇죠. 권한이 된 거죠. 완벽한 지배권을 가졌어요. 예. 지금은 조정이 아니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사람들이 숙연해지면서 턱떡하잖아요. 느닷없이 검찰 수사권 얘기하면 잘 몰라 이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6개월 후에 그 법무부령으로 디테일을 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경찰한테 불리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법무부령. 예. 그 법무부령은 검찰 편이죠. 그렇죠. 얘네는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거든요. 행안부가 관장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 17대 때 행자부였었는데 바뀌었어요? 행안부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내가 국회의원 떨어지니까 별짓을 다 하네. 이건 그러니까 경찰이 100% 당한 게 확실해요. 100% 당한 거를 우리가 조금 더 그 정보를 조금 더 줄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하면 모든 수사에 이제까지는 어떻게 됐으면 경찰이 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첩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사가 중요하거든요. 내사를 통해서 계속 이것을 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기소 품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데 이제 이게 모든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했으니 내사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주장이에요. 검찰은 이제 다 얻었는데 네. 경찰 쪽에서 치고 나올까봐 그러니까 사실 그것까지 물고 들어간 거죠. 그것까지. 그래서 이제 경찰이 내사도 내사하는 경우에도 검찰도 내사를 하거든요. 내사하다가 별로 이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종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사는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무슨 얘기냐. 내사도 수사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내사 당시서부터 우리의 지휘를 받아라 하면서 더 옥죄는 거죠. 그러면 경찰에서는 아니 내사까지 지휘를 받으면 뭐 하려고 이런 그 절충안과 합의안을 가져왔냐. 더 나쁜 거죠. 그 내부 통신망에 지금 조 총장이 누구죠? 조현 총장. 예, 이거 잘 모르는 사람도 조 총장은 대학 총장인 줄 압니다. 경찰총장이요. 경찰총장. 이분을 비판한 내부 통신망의 회신 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니니까. 조 총장이 왜 그럼 그걸 받았을까? 예.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해석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 총장은 경찰총장까지 했잖아, 이제. 예. 경찰에서 더 올라갈 데가 없어. 미래 진로를 생각해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경찰을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예.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받은 것이다. 라는 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추정인데 조현호 총장 자체도 검찰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 총장은 검찰 누구를 특정인을 상대로 한 비리나 이런 그 첩보를 할 수 있는 수사를 하게 되면 모두 다 검찰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조 총장에 대한 내사라든지 혹은 조 총장이 서로 갖고 있을지도 모를 비리 사항들 이런 걸 저는 검찰이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로 나빠가 했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뻔히 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너 비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압박은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청와대가 쭉 이 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수사권 분립을 통해서 검찰을 약간 견제를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검찰의 막강한 힘만 확인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경찰을 밀어내고 검찰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대목에 대해서는 네. 다소 검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김총수가 얘기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청와대가 이 검찰에 밀린 게 아니고 예. 이미 그 길을 청와대가 준비하여 예. 검찰에게 각각해서 예. 자리를 떠나시면서 앞으로 나를 괴롭히지 마라. 이 선물을 마지막으로 너에게 떠넘기고 간다. 검찰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은 이미 예정된 길이었다. 예정된 길이었고 경찰은 꼭두각시만 쓰다가 예. 왕창 당한 거죠. 왕창.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김정수님 견해도 100% 맞을 수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폐지가 돼도 그 책임을 정치권에 돌리고 폐지 안 되게 되면 내가 검찰을 그렇게 우리가 검찰 편을 들어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일단 검찰에 러브콜은 보낸 거죠. 그거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검찰이 무한 권력이 있고 경찰 쪽으로부터도 일정하게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사권 분립은 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쯤에서는 한번 검찰을 통제하는 제스처도 좀 취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검경 수사권 분립은 좀 필요한 거니까 해갖고 아주 양보하고 밀다가 최종 조정안을 수사 개시권을 먼저 주고 수사 지휘권을 두 번째 뒀는데 이거조차도 힘에 밀려서 검찰에 밀리지 않았나라고 보는 게 제 시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냐면
만약에 청와대가 검찰 편을 이번에 들어줬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청와대가 우리를 도와줬으니 청와대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퇴임 이후에 우리가 위대하신 MB 대통령 각하를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안 하는 조직이 검찰이라는 겁니다. 물론이죠. 예. 이미 기세는 잡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짝사랑 신호를 보내더라도 이미 우리는 기선을 잡았기 때문에 니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우리 길, 마이웨이, 우리 길로 간다. 라는 뜻을 검찰은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청와대가 그것을 뒤늦게 간파해서 야 이거 계속 밀다가 이거 좀 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뒤늦게 꼬랑지를 내린 거 아니겠느냐. 물론 위대하신 각하는 안 내렸고 주위 측근 세력들이 내리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근데 오늘 말이 트이는데 저는 각하의 어떤 해안을 너무 낮게 본 것이다. 각하는 이미 다. 죄송합니다.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각하를 낮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각하는 이미 다 아셨어요. 검찰이 그렇게 나올 것을 다 아셨으니까 어차피 검찰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하고 다시 만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퇴임 후에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 최대한의 선물을 이번 기회에 왜냐하면 이 검경 이야기는 나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해결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갈게 검찰 편으로 라고 왜냐면 이거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다루기는 이제 쉽지 않죠 또. 큰 문제 정말 절박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절박한 문제는 별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사실은 엄청 절박한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절박한데 그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청와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적극적으로 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의원님은 밀린 걸로 보시고 저는 선물로 봅니다. 아니 선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뭐 반대하진 않고 다만 요 다른 경로의 관점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 한강 르네상스로 해볼까요? 요거는 요 정도면은 저희가 언론에서 다룬 저한테 좀 더 중요한 정보가 나올 것 같으니까 딱 막아주는 그 센스. 저도 모르게 검찰을 비판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놀라운 업적들 중에 무상급식을 왜 던졌느냐 이 얘기는 제가 고성국 박사님하고 했어요. 했어요? 출마할 것이다. 근데 일부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은 왜 이렇게까지? 왜냐면은 이제 그런 논리예요. 서울시에서는 배를 띄우는데. 예. 주운 사업을 주로 했군요. 네. 일부에서는. 일부는 아예 이 배 띄우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배를 띄우는데 배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 어쩌고저쩌고 막 해요. 예. 근데 중국 관광객이 한 해에 지금 한 120만 정도 온답니다. 예. 근데 이 배를 띄워서 1년 동안 배 태울 수 있는 정원의 총합이 10,000명이에요. 그래요? 10,000명. 그럼 121만 명. 관광객 늘었네요. 그런데 액수로 따지면 그 10,000명을 위해서 몇 천억 쓴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작가님 미리 연락해서 이 아이템을 좀 할 터이니 준비해라. 근데 분석이 안 돼요. 분석이 안 돼. 제가 이제 오세훈 시장을 개인적으로 모르더라도 웬만한 정세의 흐름에 이면은 다 보는 해안이 있는데. 분석이 잘 안 돼서 이게 내가 대권 주자나 대권 대통령 수준은 이게 쉽게 분석이 돼도 한 수 낮은 사람들은 잘 분석이 안 되는구나. 굳이 분석을 하지 말자. 이 부분에 전문가 김원준 총수가 있으니. 근데 뭐 흔히들 청계천 서울시장 시절에 눈에 확 띄는 청계천으로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지 않았냐. 그렇죠. 사실은요. 상징적 그러니까 이명박 하면 청계천 버스 중앙차로 상징적 사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재능은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쭉 전체적인 이미지 관리는 능한데 그럼 오세훈 하면 뭐라고 하는 자기 상징적 사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왜 하필 한강 르네상스냐? 이 청계천은 서울 중심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울을 절반 정도로 관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외의 사업들은 그 지역 주민들만 알 수 있어요. 근데 한강에 띄우잖아요? 한강은 서울을 관통해요, 완전히. 내내 보게 돼 있어요. 내내. 저는 그래서, 요것은 한강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오로지 한강에 만약에 서울을 거치지 않잖아요? 안 했어. 본인이 대권 주자로 나가려고 하기 위한. 눈에 띄는 상징적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00명밖에 못 태우지만.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였다. 배가 맨날 지나가거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였다. 그거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예. 또 하나 좀 새로운 거를 좀 지적해봐요. 또 한 발 나가서.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만은 소설이죠. 소설. 소설은 위험해야 잘 팔려요. 이럴 수는 없어. 예. 이럴 일은 없어. 근데 이제 이 돈이 크잖아요. 돈이 큽니다. 돈이 크면은 아니 그러면 돈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게 특혜를 줘서 무슨 리베이트를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수치를 부풀려서 경제성이 없는데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특혜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 그걸 보고 감사원이 한 얘기예요. 그걸 감사원이 한 얘기. 그걸 감사원 나빠. 감사원 나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나쁜 상상을 할 수가 있냐. 제가 보기에는 이 감사원이 굉장히 아주 나빠요. 감사원 나빠. 감사원 이런 상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기 전에 감사원이 금감원하고는 틀리죠. 얼마 전까지 금감원이 나빴었는데 이제 감사원이 나빠. 감사원이 이제 서울시에 대해서 너 왜 돈 튕겼어? 예. 그리고 왜 특정 업체를 봐줬어? 이런 얘기를 감사원에 했죠. 감사원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요. 이렇게 16개 시도면은 무척 큰 데입니다. 서울시장은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 뚜렷이 드러난 현행범이 아니면 검찰이나 중수보다 함부로 손을 못 대요. 근데 감사원에서 이번에 손을 댄 거거든요. 그리고 손을 댔는데 사업평가를 했는데 부풀리게 했다. 그 다음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건 감사원 평가 중에서 무척 이례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강한 거죠. 굉장히 무척 강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실질적으로 감사원이 하고 싶었던 행간을 봐야 된다. 이건 무척 위험한 사업에 손을 댔고 전면 중지하라고 하는 시그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원은 그냥 감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것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건이면, 이 정도 강하게 얘기하면 만약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중도에 그만두고 대권에도 흐지부지 되고 별 직위가 없이 야인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면 서울시장 재직 시에 이렇게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싸고 있는 정무 비서들이나 이런 분들이 감사원에서 이렇게 강도 높은 내용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못합니다.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는 무척 위험한 상황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부터 이제 특히 공직자들은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해야 되냐? 국민들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지금 기본 총사에 10,000명이 옵니다. 10,000명이 오는데 여기에 수천억짜리 플로팅 아일랜드를 띄워놓고 수천억짜리 백길 사업을 하는 건 누구를 무시한 거냐면 서울 시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한 거예요. 당신들이 뭐라 그러든 당신들 세금을 갖고 내가 대권되는 그 길이 있다고 한다면 난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도도하고 안하무인적인 지도자는 위험한 지도자거든요. 의원님 오늘 말문 트이네요. 트이죠. 그리고 이렇게 긴 문장을 자기 자랑 없이. 그리고 무상급식은요. 무상급식은 본인이 대선 출마하기 위한 서울시장을 그만두기 위한 수순을 밟은 거 아니에요. 무상급식 저거 830만인가 중에서 이제 270만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얘기 하셨겠죠. 그렇겠죠. 교육감 선거 때 120만밖에 투표 안 한 거. 실질적으로 270만 투표 못 합니다. 그러면 보수 진영은 똘똘 뭉쳐갖고 자기가 이 포퓰리즘을 좌파 포퓰리즘을 꺾기 위해서 서울시장까지 던지면서 나는 싸우겠다 라고 하면서 서울시장 던질 거거든요. 근데 무상급식은요.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에 따른 의무급식이 무상급식이 아니에요. 의무급식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서울시의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싸움을 건 거기 때문에 이건 그 학생들을 갖고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대통령 절대 안 돼요. 대통령 절대 될 수 없고 왜 안 되냐? 국민을 무시하고 서울시민을 무시하고 이런 오만한 발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자기보다 한 살이 어리고. 그럼 우리 외대 영어과를 다니다가 고대업 들어갔어. 자기 학창 시절에 동기인가요? 후배인가요? 하여튼 한 살이 어리고. 자기는 지금 백수인데, 저 사람은 지금 서울시장의 대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죠. 제가 오세훈 시장하고 국회의원도 초선밖에 안 했어요, 거기. 오세훈 시장보다 난 거는 초절정 동안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냥 배가 아파! 물론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그래요? 네.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런 수들은 말이죠. 예. 사람들이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도 느껴요. 그렇죠. 이게 수구나. 이러면은 사실 이 사람이 초반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다 까먹고 있거든요. 스스로. 예. 오늘은 간만에 예. 굉장히 뭔가 이렇게 출사표 같은 느낌. 그렇죠. 예. 매우 정상적인 정봉주 전 의원의 논평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